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붕괴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죠. 3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 가운데 10% 300여 명이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서 재난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것이죠. 생사를 넘나드는 강원 산불 피해 현장에 예외 없이 소방관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방 헬기를 띄우고 대형 소방차를 동원하고 불길을 잡기 위한 온갖 장비가 동원되어도 최종적으로 불씨를 잡는 것은 소방대원들의 몫입니다. 그런 극한 직업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순직사 수는 이웃 일본의 2.6배, 미국의 1.8배에 이릅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이 그 원인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일반인들이 10배에 이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18만 명 가까이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원폭 피해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현장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같은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을 그라운드 히어로, 재난 현장 속 영웅이라고 9.11 당시 미국민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강원 산불을 계기로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제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영선, 김현철 두 장관 후보자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정대로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0일 한미정상회담차 방미 전에 인사 마무리. 네네. 예, 청와대 목표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던 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기도 했고요. 예. 현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와 더불어서 조국, 조현옥 두 수석의 즉각 경질 좀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정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역시 또 여야 간에 또 한 차례 논란이 벌어질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임명 강행하게 되면 집권 이후 임명 강행 사례는 모두 10명이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동률이 됩니다. 예. 이 지금 보수야당 쪽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것도 좀 은근히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군 장성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 육군 참모총장 육사 출신이냐 아니냐. 네네. 이게 지금 역시 관심사입니다. 예. 회사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이 폐지된다. 자, 이 얘기는 그럼 누가 불편해지고 누가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우선 맞춤형 보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7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이 돼 왔다는 거죠. 네네. 전업주부들 불만이 컸습니다. 이걸 이제 개선하는 거고요. 예. 지난 5일에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들에 대해서도 0세 2세 자녀 최대 8시간까지 무료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네네.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한 거고요. 현재 맡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긴급 교육 바우처까지 합쳐서 하루 평균 6시간 45분 정도까지 맡길 수 있고. 예.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그런데 시간당 4,000원을 또 따로 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시간으로 이루어진 보육 시간도 기본 보육 시간하고 연장 보육 시간으로 나눈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장반 전담 교사를 채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전담 보육 교사가 27,000명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최근에 이제 아동 돌보미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좀 적절한 인력을 그만큼 네네. 과연 확보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예산 확보도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전업주부들이 불만이 컸는데 이걸 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숙제들이 또 있네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홍역 얘기가 나왔다가 조금 들어가는 듯 싶었는데 다시 집단 발병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홍역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3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안양에서 지난 1일 첫 환자가 나왔고 대학병원 의료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산돼서 현재 25명이 발병 상태입니다. 대전에서도 지난 2일 생후 7개월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다른 아기들 4명도 잇따라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생후 9개월에서 3살 사이. 이거 부모들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 또 그리고 지난달 27일 감시 체계가 일단 종료된 안산시에서도 지난 1월부터 22명이나 확진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문제는 안산시 경우도 그런데 이번 안양시 경우도 이 최초 전파자를 찾지 못해서 감염 경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주로 이제 그 동남아 여행 다녀오신 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다 됐는데 이 미확인 사례가 나오면 좀 국민들이 더 좀 불안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통신 3사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완전이란 표현 좀 쓰는데 좀 조심해야 하죠. 완전이라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KT가 지난 2일 월 8만 원 이상 요금 3종을 내놨습니다. 이 5G 관련해서 일정 사용량을 넘어도 전송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틀 연속 하루 데이터 사용량이 53GB를 초과하면 속도를 1메가비트로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SK텔레콤도 3일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는데 6월까지 가입해야 하고 24개월만 해당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고요.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 게다가 LG유플러스도 이틀 연속 하루 데이터 사용량이 50GB를 초과하면 모니터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런 또 제약이. 그럼 완전한 게 아니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논란입니다. 뭐 조건이 있는 것 같고 초창기에 이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완전 무제한 요금제 하니까 좀. 그래서 잘 알고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까지 포함된 그 4.3 보궐선거 이후의 정치권 상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히 창원, 성산에서 승리한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의 당선 일성이 공동교섭단체 복원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꾸리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민평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주말에 뭐 고성 산불로 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얘기 좀 많이 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역구에서 이제 사실은 고성분들에게는 이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이런저런 행사들이 봄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또 지역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바라는가 그런 얘기 쭉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정치권 관련해서 그 의원총회도 열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도 논의하시고 그랬는데 결론은 내지 못하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주로 오갔습니까? 우선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의총 시간이 굉장히 다르네요. 그럼 양쪽 의견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총이 국회 본회의 1시간 전에 열려가지고 너무 짧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니까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좀 길게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얘기도 있어서 결국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이 일정은 어떻게 되죠? 내일 아마 저녁쯤 해서 내일 끝장 토론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네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하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네네. 또 뭐 장병원 원내대표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신 것 같고 그러는데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당법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당이 당연히 이제 교섭단체가 되는 네네. 것이고요. 다만 이외적으로 교섭단체가 안 되는 정당이나 또는 무소속 의원들이 20명을 모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평화와 정의연대가 이제 결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래 정당법의 교섭단체의 원칙은 한 개의 정당이 20명 넘으면 그 정당 단위로 해서 그 국회 운영에 관한 어떤 절차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정당이 다른데 또는 무소속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예. 원래 국회법에 상정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본래 취지는 아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경제정책이라든지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또 정의당하고 이제 과거에 교섭단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노회찬 전 대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생각의 차이들이 이제 분명히 보인 점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다른데 이걸 하는 게 맞느냐라는 또 내부의 반대 의견들이 좀 많이 커져와 가지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뭐 정치라는 것이 현실이고 실세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과거에도 같이 또 한 살림을 꾸리셨던 경험도 있으시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 상임위에서 간사의원직을 한 명씩 이제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사 의원이 되면 상임위 운영에 관한 절차적인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지 또는 몇 월 며칠 날 상임위가 열리는지 또 큰 틀에서 보면 국회 본회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원내대표단 회의에 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최소한 저는 이제 상임위 간사의원을 뭐 한 2년 정도 국민의당 시절에 해봤는데 지금은 과방위 소속 예, 과방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시절에는 이제 의원 3명 상태에서 간사의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잠시 정의와 이제 평화 이 교섭단체 시절에는 의원 1명 상태에서 이제 간사의원을 잠시 해봤는데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한 명인 의원인 상태에서 간사의원을 하는 게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히려 들어가서 어떤 절차적인 내용에 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평화당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뭔가 이 얻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의회의 의사 진행에 조금이라도 좀 하나라도 더 걸치게 되니까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이 국회 전체의 효율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종의 이제 그 당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정치 세력을 좀 크게 넓혀 나간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노동계 현황과 관련해서 탄력 근로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가 좀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 이제 조금 완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업주들이 탄력적으로 이게 이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넓혀주자고 하는 건데 엊그제도 아마 민주노총이 그것 때문에 아마 국회 담을 넘어왔고 많은 분들이 체포가 돼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탄력 근로제 이렇게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하고 생각을 거의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평화당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 또 사용자 쪽 입장도 많이 감안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력 근로제 그러니까 이 탄력 근로제 이제 원천이 주 52시간 근로제 아니겠습니까? 이 52시간 근로제를 강하게 적용을 하면서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그전에 받고 있던 임금도 많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주머니 지갑이 얇아지면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할 돈도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사업자나 사용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거대한 대기업이나 최소한 중기업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동네에 있는 보통의 조그마한 가게들도 다 사용자들이거든요. 보면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조그마한 과수원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사용자들입니다. 보면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굉장히 사용자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탄력 근로제를 조금 좀 완화시키고 넓혀달라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라든지 또 이 탄력 근로제 몇 달 하면서 생겼던 이런 문제점이 노정됐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야에 대한 이견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탈원전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정의당 쪽에서는 탈원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의당 입장인데 네네. 가령 저희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탈원전을 하더라도 속도를 굉장히 지금보다는 천천히 해야 된다. 네네.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해서 하청업체라든지 이제 대학원생들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붕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천천히 가야 되고 그 이전에 실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지만 속도라는 문제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은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큰 어떤 생각의 격차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에 아마 정의당 쪽에서는 그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우는 문제가 아마 가장 이제 큰 어떤 염두에 두어지는 문제일 텐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이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패스트트랙이 최장 300, 이게 330일을 기본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첫째로. 근데 지금 330일을 채운다고 치면 오늘이 지금 4월 9일이죠. 네네. 4월 9일이면 4월 8일이요? 4월 8일이죠. 네. 그러면 3월 며칠 아니겠습니까? 내년 3월 며칠인데 내년 3월 며칠이면 4월 15일 선거인데 선거 한 달 뭐 한 10일 전인데 그 법이 되고 나면 또 선거구 획정 이제 225석 지역구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저희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교섭단체로 이게 해서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개특위에서 의원들이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이게 패스트트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여서 교섭단체가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의원들이 5분의 3 정수가 채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별도의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어서 사실은 정의당이 근본적인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도 사실은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개해버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앞으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사실상 국정감사 끝나는 순간 선거 전에 돌입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짜리 한시적인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국회 운영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한시적 교섭단체가 만약에 뭐 아니라 하더라도요. 굳이 지금 어떤 세를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의당과의 결합 말고 예를 들자면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의 움직임도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변수로 지금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과의 연대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대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색깔이 워낙 복잡다지해서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현재의 바른미래당의 상황이나 어떤 방향성하고 맞지 않아서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중에 좋은 분들 같은 경우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 대 당의 연합을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들이 다른데 평화당 쪽과 민주평화당 쪽과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시겠다면 저희들의 환영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언급한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대화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했던 나쁜 결과도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그러니까 이제 뭐 좋다 나쁘다의 차원은 아니고 이게 무엇이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국회 운영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의 또 정의당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결국은 국민민복을 위해서 최적이냐 무엇이 최적이고 무엇이 덜 최적이냐 이제 이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좋고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최소한 이 정의당 6명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14명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 이게 33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단사에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각각 한 명 한 명씩 의원 자격에서 거기에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해서 제출해야만 교섭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나는 거기에 연서 날인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교섭단체가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난번 정의화평화연대와는 정말 상황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가령 뭐 당론 결정을 뭐 3분의 2로 하겠다 뭐 이런 차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어서 네네.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벌써 저 김경진 의원도 이거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라고 보고 있고 박지원 전 대표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병환 원내대표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최경환 의원께서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소한 4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 세력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무슨 대안 세력 구축 호남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우습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도 과거에 뭐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했었고 또 저희 당의 장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두루두루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어떤 자질과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지지도라든지 이런 데서 갇혀 있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호남 의원이다 보니까 저건 이제 지역주의 표방 정당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 인해서 또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를 못 받고 이제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무슨 정당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정말 뭐랄까 합리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 전문가 경험이 있는 이런 정당으로서 정책적인 활동을 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 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좋은 자원들이 새롭게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한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그러면 이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대안 세력을 구축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이제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비전들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의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실기와 결함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야당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지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의정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대안 세력을 구축해야죠. 뭐 당까지 좀 바꿔 가시면서 합리적 중도였던 노선을 추구해 오신 걸로 많은 또 유권자들은 그 의원을 판단하고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은 유세 과정에서 극단으로 오가는 그 당들의 어떤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권자들이 많이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중도라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갖다 붙이기 쉬운 말이 뭐냐면 뭐 박쥐, 이중대 아니 중간에 있으면 항상 박쥐예요.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적 위치니까 A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B에 가까워 보이니까 박쥐고 B 입장에서 보면 또 A에 가까워 보이니까 박쥐고 근데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서 피차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지점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중간에 있는 박쥐들이라고 또 이중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언어의 어떤 비난의 수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해서 국민들의 대부분의 평균적인 국민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길 그게 합리적인 대안 정당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뭐 의원 숫자도 적고 또 지역적인 한계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점을 찾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부에서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전국 현안과 관련된 이 이슈 말고도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지하신 대로 94.5MHz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4.3 보궐선거 관련된 이슈 다뤘습니다만 말이죠. 그것 못지않게 최근에 정치권 현안 가운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인사책임, 청문회 연결된 이슈인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
뭐 여야 여기에 그 2기 내각 임명 강행이 더해지면은 뭐 곧 오늘 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전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전국 경색이 더 되겠죠. 네네. 보면 더 되고 또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보면 책임이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근데 다만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프로세스도 있고 이제 결과로서의 책임도 있는데 최소한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 두 분은 자진 사퇴했거나 네네. 또는 지명 철회를 했잖아요, 보면. 예. 그러면 이게 내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못 걸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분명히 책임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는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되고 청와대 결국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니까 이건 그 민정수석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어떤 동의를 그렇습니다. 걷는 자리가 예.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자신의 판단으로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뭐 대통령이 나는 뭐 물러나게 하지 않겠다. 뭐 조국 수석하고 같이 임기를 다 마치겠다 하면 네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만 이제 이 인사파동에서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보면 매번 인사파동이 나잖아요. 인사파동이 매번 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 또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사수석실이 사람이 한십 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지도 않아요 보면. 예. 근데 전국에 있는 가령 장관 차관들 같은 경우는 인사수석실 최소한 다 거쳐야 되는데 예. 20명 이게 감당이 될까요? 부처만 해도 몇 개인데 장관만 해도. 그리고 장관도 개각을 할 때마다 보면 어느 정도 무슨 지역 안배 또는 남녀 간의 성비 안배 또는 그 해당 부처 내에서도 가령 어떤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이다 이러면 에너지가 뭐 주가 될 수 있는 또는 네네. 또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될 수 있는 그 안에서 또 영역별로 약간의 어떤 능력차들이 전문성 식견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이 인재를 발탁하는 부서를 100명, 500명 이 정도 많은 공무원을 두어야 되고 네네.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별로 인재풀을 최소한 300명 이상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조합에 필요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지 개각을 하려고 맘먹고 대강 한 3개월 후를 개각 목표 시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좋은 후보자를 찾아라. 절대로 안 찾아지고 지금과 같은 인사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인사수석실의 이 구조와 지금처럼 이 장관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네네. 참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정원에 어떻게 보면 이 국내 정치 관여를 근본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을 어차피 지금 민정수석실도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보면 네네. 인사 검증을 대부분 경찰 정보 라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평을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도 이렇게 했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이 경찰 정보 라인의 검증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 내부의 지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과거처럼 국정원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국정원에 있는 속칭 전환팔 또 국정원에서 이 부분을 했던 직원들을 네네. 이 인사 문제를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인사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장관급 부서로 크게 확대를 시키면서 예. 이 국정원 직원들을 이쪽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에 가깝게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은 거의 흠결이 없는 예. 그래서 조금은 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 자체가 지금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네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문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은 공식적인 기록, 세평 이것을 다시 한번 걸려는 게 청문회의 과정인데 이 청문회의 과정 자체가 개인의 업무의 추진 능력보다는 지나치게 도덕성, 그것도 도덕성의 잣대도 보면 제각각 또 다르잖아요. 보면은.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직접 청문회 현장에서 그거를 겪어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도 맞는데 네네. 또 거꾸로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쪽이 때 묻은 자가 저쪽은 때 안 묻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 가령 이번에 이제 그 자진사퇴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가령 이 투기 억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안정이 지금 정부의 방침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장관에 취임했을 때 자기 사익을 안 챙겼을까 이런 생각들이 무릇무릇 들거든요. 보면 여기 지명 처리한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 보면 그 연구
월급이 가지고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뭐 이렇게 가고 이랬는데 그게 그러면 본인이 장관이 됐을 때 1년에 20조라고 하는 R&D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탁한 행동을 했는데 엄정하고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그 영역 장관 섹터 영역에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진보 진영이건 보수 진영은 가리지 않고 항상 고르다 보는 게 정치권에 접해 있는 이게 폴리페서나 폴리 주변의 인물들을 고르다 보면 그쪽 접촉면에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공직자 중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엄정하게 자기 몸단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치권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장관을 발탁해 쓰는 정치권 사람들의 눈에 아예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탕평의 틀 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예. 그 사람들 이 모분수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분수에 골라 넣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가 갖추어야 되고 이 장관을 발탁할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사람이 500명 이렇게 큰 숫자가 된 거대 기구가 돼야만 제대로 된 사람들을 그 모분수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론 관련돼서 야당 측에서 공세가 좀 센데 말이죠. 이것에 대한 또 본질은 사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신설에 대한 이런 문제의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야당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건 이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는 각각의 정당마다 또 각각의 의원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친정이 검찰이에요. 검찰에서 한 20년간 근무하다 나왔는데 저는 물론 이제 뭐 제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썩은 검사도 받고 부패한 검사도 받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이렇게 결탁하는 검사도 봤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본 검찰 조직은 거기처럼 자랑스럽고 거기처럼 열심히 일하는 조직은 없다라고 하는 저는 소신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조국 수석이 얘기하는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있어요.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시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우리가 헌법에 보면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제도를 개혁하고 국가의 새로운 어떤 큰 틀의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고 집행하고 해서 그 국회에 만든 제도가 최적화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집행부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인 민정수석이 제도를 개선한다? 민정수석이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공수처라든지 어떤 이 새로운 제도 개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또 법사위 간사인 이 민주당 여당 간사를 통해서 또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통해서 이걸 추진해야 맞는 거지 그거를 민정수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월권적 사고고 민정수석이 그 제도 개혁을 총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청에서 하지 말고 당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고 국회의원들의 몫이고요. 그건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권한이 헌법상의 권한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충돌만 하지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타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서 거기다 맡겨야 되는 거고 그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분을 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맥락을 짚어주셔서 오늘 아침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죠.